책으로 해서 아침을 오늘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을 같이 읽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영화나 그런 모글리에 대한 그 이미지 그런 거는 좀 잔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또 텍스트로 보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글북이라는 책은 총 7개의 단편 이야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앞에 차례를 보시면은 앞에 3개의 이야기가 그나마 주인공인 모글리인 3개의 우리가 좀 익숙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4개의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러디어드 키플링은 1865년에 인도 출생의 영국인입니다. 앵글로 인디언이라고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혹시 그 가방 브랜드 중에 키플링 아시나요? 그 원숭이 마스코트가 달려있는 그 가방 브랜드가 이 정글북의 작가 키플링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네. 아마 이 정글북이라는 그 대표작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원숭이 마스코트가 들어간 게. 그리고 이분은 또 유명한 게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1907년에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42살이었거든요, 당시가. 근데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최연소 기록이 100년 이상 지속된 거 치고는 저는 그렇게 젊다는 생각은 좀 안 했는데 어쨌든 42살에 상을 탄 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최연소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정글북에서 보여준 그런 뛰어난 상상력이나 자연 묘사가 호평을 받아서 상을 받았던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도에서 태어난 또 다른 영국 작가 유명한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조지 오웰도 똑같이 인도에서 태어났고 영국 엘리트로 쭉 살았던 우리한테 익숙한 작가이고요. 물론 출생 시기는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당시가 공식적으로 인도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게 영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글리의 형제들을 보시면 인도 정글에 모글리라는 그 어린 소년이 늑대 무리와 함께 살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모글리라는 인간의 아이가 정글까지 들어오게 됐냐 하면 그 호랑이 중에 시어칸이라는 호랑이가 있는데 인간 사냥을 갔다가 그 부모를 사냥하는 건 실패하고 그 자식인 모글리가 스스로 늑대 동굴까지 기어오게 됐다고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그 정글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아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늑대 부부가 정글의 총회를 거쳐가지고 이 아이를 정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글리는 늑대 부부한테 길러지게 되고 또 그 부부한테만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갈색곰인 발루 그리고 흑표범 바기라한테 정글의 법칙을 배우면서 이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글리는 처음부터 이런 갈등의 그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던 게 시어칸이 자꾸만 그 모글리가 내 거다, 내가 내 먹이다, 결국은 내 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위협을 하게 되고요. 모글리와 시어칸은 그래서 숙적이 되고 갑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에 아켈라라고 하는 늙은 고독한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 무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법칙이 있는 게 그 리더가 사냥에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데 언젠가 이 아켈라가 사냥에 실패해서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분명히 그 시어칸이 모글리를 다시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흑표범인 바기라가 모글리한테 미리 말을 해주죠. 만약에 그때가 오면은 너는 바로 민가로 가서 빨간 꽃을 들고 와서 공격을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빨간 꽃은 다들 아시다시피 불을 뜻하고요.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모글리는 민가로 가가지고 석탄 덩어리를 가져와서 불을 지피고 그 나무
나무를 짚혀가지고 불꽃으로 호랑이 시역한과 맞서 싸우고 시역한은 도망가게 된다는 게 모글리의 형제들이 첫 번째 단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는 다들 뭐 이미지로도 익숙하고 너무나 안 읽어도 알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카의 사냥이라고 해서 아직 다시 살짝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원숭이족 반다로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반다로그는 그 정글 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도자도 없고 법칙도 없고 뭐 아주 사악하고 뭐 게으르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숭이들이 생각을 할 때 모글리가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글리를 이용하면은 자기네 종족이 조금 더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모글리를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뭐 발루와 바기라가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덜 가르쳤다, 뭐 원숭이족한테 지금 모글리가 잡혀갔다 해가지고 이 모글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숭이족이 가장 무서워하는 비단구랑 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랑 같이 해서 원숭이족에 납치되어 있는 모글리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원숭이들이 인간들이 살던 폐허 도시 콜드레어라는 곳에서 한 60페이지쯤에 나와요. 인간 흉내를 막 내면서 인간처럼 행동하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가 비단구랑 카와 표범 그리고 갈색곰 이렇게 다 와가지고 공격을 받고 다 퇴치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글리를 구출했다는 게 두 번째 편의 이야기였고요. 이 정글 이야기는 제가 빨리 그냥 두거리만 훑고 한번 가겠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야까지가 해서 여기가 모글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모글리가 이제 인간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처음에 시역한한테 불꽃으로 공격을 해서 갔다가 결국 그 세계에서는 계속 살지 못하고 인간의 세계로 드디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만나고요. 본인의 실제 이름, 본명이 나투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죠. 86페이지 보면 옷도 입어야 했고, 돈도 배워야 했고, 쟁기질도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또 모글리는 또 동물들이랑도 친숙하고 힘도 세서 여기서 한동안 마을의 목동으로 일하면서 소몰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원래 정글에서 같이 지내던 엄마 마더 울프의 첫째 그레이 브라더가 찾아와가지고 실은 시역한 호랑이가 다시 너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레이 브라더와 옛날에 리더였던 아켈라의 도움을 받아서 솥대를 몰아가지고 다시 호랑이와 맞서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필 이때 시역한이 굉장히 밥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나른한 상태여가지고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달려오는 솥대들에 부딪혀서 충돌에서 밟혀 죽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고요. 전리품으로 모글리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게 되는데, 이 또 인간 세계에서는 이 모글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특히 마을의 사냥꾼인 불데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모글리는 마법을 부리는 놈이다, 늑대의 자식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총을 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모글리는 역시 여기서도 인간 세계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정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쪽 마지막 장면이 좀 되게 쓸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04페이지쯤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정글로 들어와가지고는 난 이제 정글에서 혼자 사냥할 거예요 하면서 네 마리의 늑대 형제들이랑 같이 사냥하면서 지냈다고 하면서 얘기가 끝나고요. 마지막에 의아했던 게 몇 년 후에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다라고도 나오고, 하지만 그건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그럼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거를 반대 해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글북에 나오는 단편의 이야기들 끝에 보면은 누구의 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처럼 이런 문문의 형식의 그 글이 나오는데, 이거 105페이지부터 나오는 모글리의 노래가 저는 좀 인상적이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 늑대의 세계에서도 결국 둘 다 추방돼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였는데, 106페이지 아래쪽부터 한번 보시면 인간의 무리가 나를 버렸어.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날 두려워해. 왜일까? 늑대의 무리야, 너희도 나를 버렸다. 정글로는 돌아갈 수 없고 마을도 날 받아주지 않는다. 왜일까? 나는 시역한의 가죽 위에서 춤을 추지만 마음은 무겁다. 마을에서 맞은 돌판에 입술이 찢어지고 상처가 났지만 마음은 아주 가볍다. 정글에 돌아왔으니까. 왜일까? 봄이면 뱀들이 서로 싸우듯이 이 둘은 내 속에서 함께 싸운다. 눈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물이 떨어져도 나는 웃는다. 왜일까? 하면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인 경계인의 심정을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글리의 정글 생활에 관련된 정말 우리가 딱 알던 그 정글북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텍스트로 처음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보통 정글이라고 하면 엄청 막 질서도 없고 막 약육강식에 막 야만적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여기서 통용되는 질서, 정글의 법칙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았어요. 특히 여기서 쭉 나왔던 것 중에 첫 번째로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실리적인 이유로는 그 인간들의 보복으로 정글의 동물들이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표면적으로 보면은 약자를 건드리는 건 비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모글리가 처음으로 이 정글에 받아들여졌을 때도 송해에서 공인된 새끼 늑대는 우리가 전부 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가 청소년 몇 살까지는 우리가 다 보호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 또 사냥터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런 법칙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 사냥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먹이를 위해서라면 괜찮지만 재미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전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꼽는 단 하나의 문장을 저는 72페이지에서 찾았는데, 정글에서 지켜야 할 것 중에 이런 제가 이 책 통틀어서 그냥 한 문장만 꼽으라면 저는 72페이지에 나온 약간 이쪽인데요. 용감한 마음과 공손한 혀, 그게 있으면 정글을 헤치고 어디라도 갈 수 있지라고 해서, 이 마음은 용감하되 입으로는 공손해야 된다는 거, 이제 지난주에 변신 이야기에서도 그 용기와 그 겸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읽은 직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상 마음은 용감하지만 혀는 공손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단편으로 넘어가면 하얀 물개를 한번 보실게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플링이 사실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났던 배경 자체가 영국의 제국주의가 가장 전성기일 때 태어났고, 그래서 본인도 그 사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백인 우월주의나 제국주의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잘 가지고 있고,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저는 하얀 물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얀 물개는, 여기는 물개들의 이야기인데, 그 회색 물개들이 살던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순백의 아주 하얀 코틱이라는 그 하얀 물개가 태어나는데요. 코틱이 우연히 사람들이 물개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를 목격을 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안전한 섬을 찾아서 거의 5년 동안 바다를 헤매는데, 그래서 결국 찾았죠. 자신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 기르기에 최적의 장소, 그리고 인간이 온 적이 없는 굉장히 안전한 섬을 발견을 해서 자기의 무리들인 회색 물개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인도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당연히 하얀 물개는 백인을 상징해요.
보시면 한 133페이지 쪽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막 자기가 섬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무리들한테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당연히 말을 안 들어요. 너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갔다 와가지고는 우리더러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만 내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막 이 하얀 물개는 코틱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장소를 찾았는데 못 믿어주고 안 가니까. 그러자 코틱이 그러면은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같이 갈래?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남아있는 물개들과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빨로 꽂고 막 때려 눕히고, 나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드디어 안전한 섬을 발견했는데 왜 이렇게 믿지를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막 목도 조르고 때리고 막 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요. 그래서 135페이지 쪽에도 보시면 이제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니 뭔가 깨달았겠지? 이 살찐 돼지 같은 물개들아, 대답이 없으면 다시 가르칠 것이다 하면서 약간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자 이제 나머지 물개들도 가겠습니다. 하얀 물개 코틱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얗던 코틱은 피 때문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붉은색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저는 이 하얀 물개라는 단편 이야기를 보고 그 키플링의 유명한 시 중에 그 백인의 짐이라는 게 있어요. 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게 있는데 딱 그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백인한테는 의무가 있다. 바로 미개한 인종들을 우리가 잘 교화시켜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교양 시간에 세계사를 배울 때 그 키플링을 대해서 배우면서 그 백인의 의무, 더 화이트맨스 버든이라는 시를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 키플링이 이 키플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시가 시로서 표현된 그 키플링의 사상이라면 이 하얀 물개는 소설로 표현된 그런 키플링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글에 치셔도 바로 나오고요. 그 7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제가 1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인의 짐을 져라. 너희가 기른 최선을 최전선에 보내라. 내 포로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너의 아들들을 보낼지어다. 허드덕대는 사람들과 야생에 맞서 육중한 마구를 차려입으라. 내 불만투성이 표정에 갓 잡아들인 포로들, 반은 악마요 반은 아이인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그 반은 악마고 반은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식민지 원주민들을 대화시키고 이런 경제를 발전시켜주자. 하지만 근데 그들은 절대 우리의 가치를 몰라주고 아마 불만만 쏟아낼 것이다. 하지만 백인들은 참고 노력해서 그런 반은 악마고 반은 아이인 아이들을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게 바로 그 키플링의 그 생각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단편인 이 여왕폐하의 신하들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의 아미르가 인도 총독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 아미르는 독장, 군사령관, 총독 이런 의미이고요. 처음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것도 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리더가 인도를 방문을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아주 미개한 나라의 몹시 미개한 왕이었고요. 그 왕이 데리고 온 군사와 말들도 이전에 캠프나 기관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중앙아시아 변두리의 야만적인 사람들과 야만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밤에 동물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던 코끼리, 낙타, 소, 아무튼 거기에 있는 그 낙타랑 코끼리, 소가 굉장히 미개하고 이런 훈련받은 말들과 달리 막사에서 또 막 넘어지고 텐트를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화 충격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가장 백미는 제일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국장이 인도로 와가지고 이 군대와 동물들의 사열을 딱 보고 나서는 굉장한 감탄을 하거든요. 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 어떻게 이렇게 일렬로 발맞춰가지고 사열을 잘하나 했더니 그 인도 총독이 얘기를 하죠. 명령이 내려지면 따르는 거다. 그랬더니 족장무가 그럼 동물도 사람처럼 똑똑하단 말이냐 했더니 그들도 사람처럼 명령에 따른다. 동물들은 자기 몰입꾼을 따르고 몰입꾼은 하사관을,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서 점점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고 결국 장군은 총독을 따르고 총독은 여왕의 신하이다.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참고로 여기서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우리는 다 자기 뜻대로만 한다. 그랬더니 인도 총독, 그 장교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족장님의 왕이 여기 와서 우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굉장히 딱 이게 서열을 딱 얘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까 그 시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영국에서 이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 최전선에 나가는 게 굉장한 명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또 치욕이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키플링 자신은 또 그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안타깝게도 군인으로 생활을 못했는데 자기 아들은 대신 군대 입대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차 세계전이 터지면서 18살의 나이로 아들은 전사를 하게 되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뛰어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정글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미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서, 그리고 또 얇기도 해서 읽기 쉬울 거라고 덤볐다가 좀 예상과 달리 좀 까다로웠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로 읽었던 이야기들은 주로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는 그런 책들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동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자연을 막 묘사하는 게 많다 보니 제가 쉽게 그렇게 막 몰입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이렇게 막 상을 탈 정도로 막 그랬을까 했는데, 지금이야 뭐 우리가 디즈니에서 나오는 실사 애니메이션, 뭐 라이온킹, 뭐 정글북, 또 뭐가 있죠, 비슷한 타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그런 CG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정도 묘사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1800년대에 나온 책이라는 거, 그때 당시 이런 자연의 생생한 묘사를 하고 상상력을 북돋아 줬다는 거에서 또 당시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